네,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내는 사람들. 네, 그들의 렌즈를 통해 우리는 평소 보지 못했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네, 몰랐던 자연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네, 오늘 대담은 대중에게 다양한 영상과 사진으로 청정 제주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오승목 생태 다큐멘터리 감독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짧게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저는 현재 다큐 제주라는 영상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는 오승목 감독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모르실 분들이 있을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네, 오승목 감독님은 다큐 제주라는 팀을 이끌면서 제주 바다의 희귀한 생태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면서 우리 대중에게 생태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태 다큐멘터리 감독, 흔치 않은 직업인데 어떻게 이 길을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일단 제가 자연을 되게 좋아한 게 이제 한 계기가 되고요. 일단은 맨 처음에 한 2000년도에 저희가 신문사하고 이 오름 대탐사를 하면서 전문가 분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조류 부분도 있고 식물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인문도 있고 풍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같이 이제 이렇게 조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하고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자연의 각 구성 개체들 새면 새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는 새에 대한 자료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기도 하고 식물도 모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생태 쪽에 제가 서 있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돌고래 얘기 많이 할 텐데 돌고래에 앞서서 맹금류 촬영으로 먼저 유명해지셨잖아요. 네. 조류 촬영은 어떻게 하게 되셨습니까? 조류 촬영도 사실은 저희가 일반 새들도 많이 찍긴 했지만 중간에 매라는 새를 찍기 위해서 지인 속에 한번 같이 동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가까운 거리에서 매가 이제 새끼를 돌보는 장면을 보고 이거는 진짜 내가 좀 기록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미 이제 진행은 된 거고 그래서 진행은 됐지만 우리가 또 다음 해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한번 기록을 해보자. 그래서 매를 기록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네. 네. 맹금류라는 게 아주 은밀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네네. 촬영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일단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네. 모든 새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맹금류는 맹금류 나름대로 행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패턴들이 있어서 네.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되게 오랫동안 지켜봐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특히 매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 앉아서 2~3시간 앉아 있는 건 기본입니다. 날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졸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도 같이 졸아야 돼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이제 보는 거죠. 보고 그 행동 속에서도 이제 미세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배설 활동한다든지 경계하면서 뭘 본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얘들이 어느 시점에서 날 수 있겠다, 비행을 하겠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건데 오랜 시간을 보다 보면 그런 것도 이제 눈에 이제 익히게 되는 거죠. 익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예상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잡아내는데 결국은 이 조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촬영한다라는 게 단순한 기록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그림이라는 게 마치 수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컷을 잡을 수 있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잡히더라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잡히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제 대기를 하고 어떤 준비를 하면 이 그림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림이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맹금류 같은 경우 중에 매는 거의 한 4년 동안 거의 하드디스크가 우리 8테라라고 거의 한 3개 이상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24테라 이상 되게 방대한 양이죠. 그리고 제주도 전체도 기록을 하고 매가 이제 알을 품고 부화되면서 이제 살짝 이제 깨져서 거기서 이제 숨이 벌렁벌렁하면서 이제 나오는 장면, 완전 깨지지 않는 상태 이런 것도 기록을 하게 되고 특이한 장면들 되게 많이 기록을 하게 되죠.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데 새들의 습성을 알게 되면 더 좋은 장면들을 더 쉽게 찍을 수 있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연을 기록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원칙이나 철학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은 사실은 저희가 관찰자이기도 하면서 연구자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구자가 되더라도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들의 행동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본인들이 원치 않은 리액션을 하게끔 만들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저도 이제 그 생태를 기록하고 있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은 저희가 마찰이만 일어나는 경우도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 새들을 자극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행동들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이 야생 동물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요소가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걸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씩 얘기를 이제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언쟁도 벌이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일 원칙은 무조건 하고 그 야생 동물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 장비가 좋으면 이제 장비가 좋음이라는 건 사실 그런 거예요. 덜 접근하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이제 네. 되게 좋은 망원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네. 것들 아니면 숨어 있거나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그들에게 이제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기록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급해서 또는 네. 극적인 연출에 대한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예, 그건 예. 절대 안 되죠. 예. 최근에는 돌고래 촬영 또 연구 보호 활동 이런 데 관심이 많아지셨다면서요? 네네. 일단 사실은 제가 2022년도 6월 그때 한 17일인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매를 관찰하기 위해서 어느 한 바닷가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남방 큰 돌고래 무리들이 쑥 지나갔고 그래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촬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와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돌고래 중 한 개체가 이제 콧등에다가 뭔가 이렇게 얹혀놨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라서 이제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제주대학교 이제 김병현 교수한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다 그랬더니 이거는 진짜 어린 개체인데 죽어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왜 죽었을까 이게 사실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두어 달 또 그냥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제 그 해에 이제 비봉이 방류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현장을 봤었어요. 그 현장을 보고 뭔가 좀 흥미를 좀 느꼈죠. 지난해 10월 2개월간의 야생 적응 훈련을 마치고 포획된 지 17년 만에 자연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 남방 큰돌고래 비봉이. 당시 제주 남방 큰돌고래가 인기 드라마의 소재로도 등장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께서 그러면 이 비봉이가 잘 적응이 되고 있는지 한번 모니터를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어떤 사진이나 영상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부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제주도 한 바퀴를 몇 번씩 돌면서 이제 관찰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비봉이는 방류 후에 발견은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적인 문제긴 한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됐던 것들이 뭐냐면 돌고래들이 다양한 그 행동들, 모습들 이런 것들이 푹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돌고래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걸 이제 밝혀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고래에 대해서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는 제주 바다 하면 이제 해녀였는데 근래에는 돌고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도민과 관광객들의 큰 사랑받고 있는데 제주 바다 주변에 몇 마리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파악이 됐죠? 네네. 일단 그 120여 개체로 이제 추정되는 개체들이 이제 제주도 해안을 이렇게 정주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120여 개체가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이제 따로 움직일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제주도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제주도를 이렇게 원 돌듯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겁니까? 아니면 패턴들이 좀 있긴 있어요. 저희가 추적을 해보면 어떨 때는 이제 개정에서 떠나면 한림을 거쳐서 제주시로에서 김영 거쳐서 종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남쪽으로 해가지고 서귀포를 거쳐서 표선을 거쳐서 성산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먹이 자원하고 연관성도 있을 거고요. 또 계절적인 부분하고도 이제 연관성이 있을 건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모니터해본 경험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제주 부근 바다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남방 큰돌고래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방 큰돌고래 특징이
깊은 수심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대륙붕이라 그러는데 이제 수심이 100m 그 이상 되는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 이제 해안선을 이제 돌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제 많이 하게 되고 뭐 가끔가다 이제 그 우리 남해나 이쪽 그 서해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문 사례고요. 그렇군요. 예. 해녀와 돌고래의 관계가 참 재밌습니다. 네네. 저희 방송국도 그 해녀 영어리와 곰새기 숨빗소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네. 우리 그 해녀와 돌고래의 공생 관계를 아주 재밌게 보여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의 제작에도 참여를 하셨죠? 예, 작년에 그 제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그 다큐멘터리라는 게 시간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재미난 그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다라는 특징과 그다음 이동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 확보되어 있는 자료들이 좀 있으면 그래도 좀 얘기가 수월해지겠다 해서 이제 같이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보시기에 해녀와 돌고래의 관계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뭐 재밌죠. 어떻게 보면 그 해녀분들이 조업을 나갈 때 보면 대부분 이렇게 태왁 이렇게 들고 이제 그 해안도로 가면서 이제 돌고래를 보잖아요. 그러면 돌고래들이 막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제주도 말로 저거 들락히는 것보다 오늘 힘 들키 하는 게 뭐냐 하면 돌고래들이 점프를 하기 시작하면 그 점프하는 공간이 사실은 오늘 그 해녀분들이 작업 나가는 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점프를 하면 얼마나 힘들고 무섭겠습니까? 특히 요즘 해녀분들은 예전과 틀리게 전부 고령화돼 있다 보니까 뭐 7, 80대가 다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녀분들은 당연히 옛날 체력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한 번 오더라도 이 친구들을 이제 마주하기 좀 버거운 거죠. 근데 이제 젊은 시절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떤 그 먹이는 겹치지 않는데 간혹가다 해녀분들이 이렇게 물꾸러기라 해서 그 문어 같은 걸 잡지 않습니까? 이걸 잡으면 돌고래가 와서 달라 그런대요. 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걸 주고 이제 보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그 기억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돌고래가 덩치가 워낙 크니까 한 2m 60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훨씬 크니까 가까이 오면 사실은 무서운 존재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 해녀분들이 이제 대화 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 뭐 물알로, 배알로 지역마다 이제 조금씩 틀리지만 물 밑으로 가라, 배 밑으로 가라 이런 용어를 쓰면서 물알로, 배알로 이런다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쓰면서 돌고래들이 피해가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돌고래들도 또 때마침 이제 피해가요. 결국 뭐 부딪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녀분들이 돌고래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잘 안 듣는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들 하시거든요. 무서워는 하시는데 그 돌고래의 습성에 대해서 관찰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뭐 동생이나 이웃들 설명하듯이 아주 친근하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의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돌고래한테 천적이 상어입니다. 상어인데 그 상어들도 돌고래를 공격 못하는 이유가 이제 1대1 때는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무리가 있을 때 공격을 안 해요. 그런 게 이게 또 역으로 얘기가 어떤 얘기가 되냐면 돌고래가 해녀들이 조업하는 공간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상어가 오더라도 돌고래 무리가 있으면 해녀들 가까이 접근이 안 되죠. 그래서 일종의 파수꾼 역할도 해준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프로그램 안에서 해녀와 돌고래들이 자유롭게 아름답게 유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래서 청정 제주 바다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 100마디 말보다 그 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정말 바다 환경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주 해양 생태계의 남방 큰 돌고래 갖는 중요성, 의미 이런 거 지금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일단 뭐 갑자기 부상된 동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주 바다하면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뭐 해녀가 대표적으로 상징이 되다가 요즘은 남방 큰 돌고래 때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남방 큰 돌고래가 결국은 해양 생태계의 최상위 뭐 포식자나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개체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어떤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그 환경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남방 큰 돌고래들이 뭐 지속적으로 좀 그 번영을 하고 잘 살아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주 바다가 좀 건강하다. 이런 걸 좀 그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최근에 폐어구가 몸에 감긴 새끼 돌고래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네. 해양 쓰레기 문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바다의 조류 흐름에 따라서 이 해양 쓰레기들이 밀려오는 지역이 계절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연중 제주 지역 어느 해안에도 쓰레기가 가득 차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쓰레기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행정에서는 계속 죽고는 있지만 그게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또 이제 그 해안가로 떠밀려 와서 수거가 되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바다 밑속에 이제 잠겨 있는 경우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죠. 사실은 해녀분들 조업하는 그 위험하고 남방 큰 돌고래만 그런 게 아니라 물고기도 위험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거북이도 위험하고 그 그물 같은 데 걸렸을 때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남방 큰 돌고래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폐로 호흡을 하잖아요. 인간과 똑같이. 그러면 이 친구들이 숨을 쉬기 위해서 올라와야 될 그 최대 마지노선을 못 지키면 결국은 익사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방 큰 돌고래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장난을 많이 쳐요. 그 장난을 많이 치는 것들을 보면 돌을 이제 주둥이에 올려놓고 이제 장난치는 경우도 있고 해조류를 등에 걸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또 그 해양 쓰레기를 등에 걸치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일부가 빠져나와서 등에 걸치고 놀다가 버릴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은데 그물 같은 게 걸려서 어떤 몸을 감게 되면 사실은 이게 구속을 시켜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밑에 숨겨져 있거나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해양 쓰레기가 되게 심각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최근에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그 재작년 그 2023년 11월 1일 날 첫 발견했던 그 뭐 지금 종달이라고 부르죠.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해양 쓰레기 희생이 돼서 아직까지 구조도 못하고 새끼 돌고래 말씀하시는 예, 새끼 돌고래죠. 예. 그런 사례가 있었고 뭐 작년 11월 4일 같은 경우 또 행원에서 이번에 성체가 이제 꼬리에만 이제 그 밧줄이 걸려 있는 그 돌고래가 발견된 적도 있고 이러죠. 이게 다 해양 쓰레기의 그 희생이 되는 거예요. 희생이 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 새끼 돌고래의 폐사율이라고 하죠. 폐사율이 우리나라가 다른 해외 국가들보다 높다는 그 통계를 제가 접했는데 이건 또 같은 이유일까요? 해양 쓰레기 아니면은 관광 유람선 뭐 어떤 이유일까요? 좀 복합적인 부분이어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돌고래를 기존에 연구하셨던 분들도 많고 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새끼 돌고래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저희는 이제 보는데 제가 일단 2023년도에 그 개체 한 번 발견했었고 태어난 지 한 3, 4일 정도 되는 아주 어린 개체.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 이제 3번이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작년에 9차례가 발견됐고 올해도 1월 14일 날 또 한 차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굉장히 많네요. 그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뭔가 이제 바다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걸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개체들 중에서 아주 어린 개체들이 이제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조산 가능성. 사람은 얘기하면 칠삭둥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칠삭둥이로 태어나도 요즘 뭐 인큐베이터나 어떤 의학 기술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지만 자연에서는 미성숙 개체로 태어났을 때 생존 확률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산은 왜 이루어졌을까라는 거죠. 조산은. 조산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조산의 원인을 따져보다 보면 인간들이 어떤 행동들에 의해서 돌고래한테 스트레스를 좀 준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선박 관광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또 어떤 기타 요인들이 뭐 해상 풍력에서 나오는 소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그러면 이 친구들을 우리가 뭔가 그 사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검이라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가능하냐면 불가능하거든요. 왜 불가능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성숙 개체들, 대형 개체들 같은 경우에 죽어서 이제 오는 경우에 그물에 혼액되거나 자연스럽게 병사에서 죽거나 해서 떠밀려 오면 해안가로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발견자가 신고하면 해경과 같이 현장을 가서 부패가 너무 심하면
이건 뭐 부검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 소각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사인을 바뀔 수 있는 과정이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인수 받아 와서 이제 그 서울대학교 그 우리 수의팀에다 해서 이게 부검을 해서 사인이 뭔지를 밝힌 작업을 하는데, 새끼 같은 경우는 어미가 끝까지 놓아주질 않습니다. 썩어 문드질 때까지 계속 데리고 다녀버리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예, 안타깝죠. 그러니까 네. 문제는 그 친구들을 우리가 데려와서 진짜 어떻게 죽었을까에 대한 거를 부검을 통해서 좀 밝혀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이 이제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추정만 하는 겁니다. 이런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원인들이 뭐냐? 결국은 기존에는 잘 이렇게 뭐 살아왔을 텐데 왜 갑자기 늘어나고 있느냐? 그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어떤 행동들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기계적인 것들에 의해서 뭐 발생되는 것들이 아니냐, 우연에 의한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네. 돌고래 보호를 위해서 올해는 정말 중요한 해이지 않습니까? 남방 큰 돌고래를 생태 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죠. 네네. 네. 일단 인간 사회에 얽힌 법인들이 좀 있잖아요. 뭐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생소하지만 생태법인이라는 게 또 생겨났는데, 생태법인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이 아닌 자연에 대한 어떤 그 법적 그 시스템 안에 네. 이렇게 넣어서 이제 보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건데, 법적 권리와 지위를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 얘기죠. 근데 네. 결국은 인간이 대리가 되면서 해야 되는 행위고, 네. 그걸 하기 위한 그 제도가 이제 사실은 생태법인이 되는 건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를 우리나라 처음이지만 남방 큰 돌고래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 큰 돌고래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건 사실 맞아요. 근데 이게 법인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생태법인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남방 큰 돌고래가 뭐 안전하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법인을 만들고 나서 그 법인이 어떤 그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활동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돌고래한테 어떤 그 위해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위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들이 가장 주요 취지이긴 한데, 그러면 그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 안 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남방 큰 돌고래의 하루하루의 삶을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고래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고래 주변에 인간들이나 어선들, 뭐 주변 환경들이 어떻게 돌고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사실 잘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태법인은 분명히 생겨야 된다고는 보고요. 예. 그러면 생태법인이 되고 나서 생태법인은 또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되고, 거기에 네. 어떤 그 대리인이 생길 건데, 그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 후견인이나 후견 기관이 있어서 돌고래들의 권리를 분명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그래서 그 체계가 후견이 만들어져야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후견 선정이 되게 중요하겠죠. 네,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컨텐츠 제작자로서 뿐만 아니라 네. 자연보호 활동가로서도 큰 족적을 지금 남기고 계신데, 올해 마지막으로 계획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돌고래들의 그 이야기를 이제 좀 담아서, 지금 그 영상도 있고 사진도 많이 있는데, 그 사진 한 장 한 장에 그 돌고래 이야기를 담아서 글로 쓰고 이걸 뭐 좀 책으로 발간하는 게 원래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바라는 일 잘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담을 통해서 멸종 위기의 남방 큰 돌고래와 제주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돌고래와 제주 해녀의 아름다운 공생, 청정 제주 바다가 지켜지는 한 이 둘의 우정 또한 영원히 계속되겠지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